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쳐 돌봐왔던 사람들, 즉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단 하나의 이유로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한때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제 꿈을 모두 포기하고라도 아들의 미래가 밝기를 바랐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고 아들이 회사를 세우는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득과 실을 따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생각은 아들이 행복하다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마디 말, 한 번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은 3층 집은 3대가 행복하게 살 곳이자 노후의 안식처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본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한테 너무 좁아요. 게다가 그 옆에 있던 미래의 며느리, 제가 부모처럼 아꼈던 여성이 저를 짐짝처럼 쳐다보는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분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눈물을 흘리며 옷 몇 벌을 챙겨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제 땀과 눈물로 지은 집을 떠날 때 뒤에서 아버지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순간의 기분을요.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평안을 얻으리라 생각했던 한 노인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 즉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강해지는 법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로또 한 장으로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 변화는 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익 앞에서 본성을 드러낼 때도 옵니다. 저는 올해 72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민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는 제 모든 자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그가 행복하다면 밥에 소금만 뿌려 먹고 어깨가 해진 옷을 입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였을 때부터 키우며 첫걸음을 떼는 것을 도왔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가질 때까지 모든 비용을 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후를 책임질 아들이 있는 건 남자의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진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잔잔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의 복권 판매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도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아왔고 복권에 당첨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꿈 같은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떨면서 복권을 권하는 노인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마 그 노인이 불쌍해 보였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작은 재미를 찾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2만 원을 꺼내 복권 한 장을 사고 아무 생각 없이 겉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권이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효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TV에서 당첨번호가 발표될 때 저는 작은 방 안, 노란 책상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복권을 꺼내 번호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마지막 숫자가 맞았을 때 가슴이 뛰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1등에 당첨된 겁니다. 금액은 2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몇 분 동안 멍하니 앉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5천만 원 이상 가져본 적 없던 제가 아들에게 의지하며 검소한 밥을 먹던 노인이 갑자기 이런 거금을 손에 쥔 것입니다. 저는 웃었고 방 안의 고요 속에서 쉰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민재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할까요? 아니면 변할까요? 저는 그걸 시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복권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책상 서랍에 자물쇠로 잠갔다. 다음 날 상금을 받고 일부는 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중고품 가게에서 산 작은 금괴에 넣었습니다. 금고는 옷장 안에 넣고 큰 자물쇠로 잠갔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만의 작은 비밀이라고. 이 비밀은 나쁜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늙은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만약 말한다면 이 평온한 삶이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낭비하지 않겠다. 이 돈은 노후를 위해 병들었을 때를 대비하고 언젠가 민재에게 마지막 선물로 남기자. 저는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그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활은 조용히 이어졌지만 민재가 사랑하는 여인, 지은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그가 가정을 꾸리면 이 집이 더 활기차질 거라, 손자를 안을 수 있을 거라,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처럼 모두가 식탁을 둘러앉는 날을 상상했습니다. 차를 우려내고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지은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집 구석구석과 제 행동을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민해지는 걸지도.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과 다를 거야. 하지만 그녀가 결혼 후 이사 와서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평온한 날들은 끝났다는 것을. 첫날, 그녀는 제가 낡은 옷을 입은 걸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튿날에는 아버지, 집이 좁네요. 아기가 생기면 힘들지도 몰라요. 라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벼운 말이라 여기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나흘째가 되자 부엌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민재에게 하는 말이었죠. 당신 생각해야 해. 나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싫어. 아버지는 나이 드셔서 여기 있는 게 불편해. 저는 문 뒤에서 멈춰서서 손이 떨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말은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말없이 방으로 돌아가 금고가 있는 옷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이 저와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가족의 유대가 묶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고 견디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온 뒤로 이 집은 더 이상 예전 같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우려내고 현관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하는 습관은 변함없지만 제 인사에 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밤에는 셋이 식탁을 둘러앉는 대신 칼질 소리, 2층에서 들리는 큰 TV 소리만 들렸고 민재는 밥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혼자 차가운 밥을 먹으며 위층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큰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바쁘고 일에 압박도 있고 신혼이라 아직 노인과 함께 사는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신경 쓰지 말자, 조용히 있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려 했던 일들이 점점 쌓이고
그 무게도 커져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 밥을 먹을 때 그 냉정함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여느 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재가 좋아했던 생선조림, 나물국, 장아찌 한 접시. 모두 그의 취향이었습니다. 식탁에 차리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재, 지은, 밥 먹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불렀습니다. 마침내 지은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힐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왜 매번 이런 음식이야? 나 생선조림 못 먹어. 민재도 기름진 거 안 좋아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가벼운 말이 저를 마치 남처럼 대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엔 다른 음식 만들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앉더니 한 입 먹고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내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급히 먹고 볼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남은 음식을 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정성을 담아 만든 음식이 제 집에서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소하면 시끄럽다고 했고 TV를 보면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테이블에 물을 조금 흘렸을 때 지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좀 더 조심하세요. 집이 이미 좁은데 더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민재가 어색해할까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급히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건 지은의 말이 아니라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감싸주지 않았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 서서 보고 등을 돌렸습니다. 슬픔에 어깨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방에 앉아 있는데 부엌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더 이상 못 참겠어. 집이 좁아서 숨 막혀.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어떻게든 해줘.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진 나 말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 지은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 건가요?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면 나 원망하지 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이 삶을 아들을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밥부터 잠, 돈부터 젊음까지. 그리고 이제 며느리 눈에는 짐이 되었고 더 나쁘게는 부부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고 구석에 조용히 놓인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20억 원, 그 운명의 복권 상금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물쇠에 손을 대며 복잡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만약 말한다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아니면 그냥 걷는 지갑으로만 볼까? 한숨을 쉬며 뚜껑을 닫았습니다. 시험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돈은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마음의 진실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정이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사흘 뒤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근처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이유도 있고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방에 들어가 얼어붙었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제 옷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금고의 자물쇠는 부서져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와 지은이 거기 서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억지 미소를 띠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 방 청소하려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시선, 저에게 도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자물쇠를 주어 금고를 닫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다들. 그날 밤 지은이 부엌에서 민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롱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봐왔지? 내가 말했잖아.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돈이 아니면 금일 거야. 당신 너무 순진해.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 봤어. 지은은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안 보여도 없는 게 아니야. 난 어두운 비밀을 가진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당신 늦기 전에 조심해. 저는 어둠 속에 누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과의 거리가 몇 발자국이 아니라 끝없는 깊은 골짜기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들은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고가 털린 날 이후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차가웠던 공기는 더 무겁고 숨막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은 이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은 가장 무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무거운 침묵 혹은 무심코 던지는 비아냥거리는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밥을 푸고 있는데 지은이 앉아서 접시를 흘끗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이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짠 음식만 먹다가 뇌졸중이라도 걸리면 누가 돌보나요? 민재,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나 안 돌볼 거예요. 저는 놀라서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고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엔 신경 쓸게. 지은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보고 남편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 분명히 말해.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하는 거 싫어. 이렇게 좁은 집에서 프라이버시도 없는 생활 정말 싫어.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은의 말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눈, 도망치듯 무얀으로 무관심한 눈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 아들은 한때 폭풍 속에서 안아줬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신랄한 말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왔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계산대 일을 했습니다. 집 문을 열자 부엌에서 지은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봐, 아버지가 또 현관에 신발을 놔뒀어. 먼지랑 오물이 여기저기야. 이 집은 우리 부부집이야. 창고가 아니라고. 민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께 주의하라고 할게요.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날카롭게 했습니다. 주의, 한 달 동안 말해도 변한 게 없잖아. 진지하게 말하는데 당신이 해결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더 이상 못 참아. 저는 문 밖에서 쇼핑백을 꽉 쥐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다리가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계단을 올라 아무도 듣지 않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어두운 방에서 노란 조명이 바닥을 비췄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옛 사진을 봤습니다. 민재가 중학생 때 둘만 낡은 자전거에 앉아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평생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땀 흘려 일하며 그의 학비, 결혼 비용, 이 집을 사기 위한 돈까지 모았습니다. 창업 자금도 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집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며느리에게 쫓겨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 할 때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에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머리를 맞는 듯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더 이상 못 참아. 일 끝나고 집에 올 때마다 저 사람이 있는 걸 보는 게 싫어. 자유가 필요해. 우리 집은 우리 둘만의 것이었으면 좋겠어. 민재의 목소리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아버진 나 말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그때 며느리가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의지할 사람 없어. 평생 이렇게 살 건가?
분명히 말해 당신이 해결 안 하면 더 이상 못 참아.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볼게. 지우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생각? 한 달 동안 변한 게 없잖아. 분명히 말해 당신이냐 나냐 선택해. 그 말을 듣고 다리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심장이 1000개의 칼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방구석에 낡은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20억 원, 그 운명의 복권 상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비밀로 했습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라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저를 돈이 아니라 아버지로 사랑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착각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를 마시고 있는데 지은이 얇은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은 너무 좁고 아버지도 나이 드셨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양로원 같은 곳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저는 그녀를 보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늘 그렇듯 그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여긴 아버지 집이다. 지은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그럼 서류는요? 명의는 누구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 이미 얘기 끝냈어요. 다음 주. 아버지는 빨리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민재를 봤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제 자리는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차가운 금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짐이라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괜찮아. 아버진 갈 거야. 하지만 빈손으로 가진 않을 거다. 제 눈은 어두운 방 안에서 빛났습니다. 가족의 유대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할 계획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몇 번이고 마음을 갈랐습니다. 아버지한테 여긴 더 이상 자리 없어요. 나가세요.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인생을 바친 아버지에게 내려진 선고였습니다. 작은 방에서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민재의 졸업식 가족 사진, 겨울에 늘 입던 낡은 코트,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한 시계. 모두 이제 의미를 잃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소금이 작게 울리고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운명의 복권 상금 20억 원이 가지런히 놓여 어둠 속에서 제 결정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지폐를 만지며 손이 떨렸습니다. 후회, 분노,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 뒤섞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돈을 밝힌다면 저들이 태도를 바꿀까? 분명 그럴 거야. 웃으며 아버지를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할 거야. 하지만 그게 진정한 가족의 일까?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입은 다문 채였습니다. 저는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인생 전부를 바친 일을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것을. 옛 친구인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변호사이자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심이야. 지금 전부 남에게 넘기면 그들은 충격받을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은 상관없어. 공정함을 원할 뿐이야. 저를 짐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건 정말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줄 거야. 최 변호사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사무실로 와. 다 준비해줄게. 전화를 끊고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곧 새벽이 올 것입니다. 첫 햇살이 나뭇집 사이로 비치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각오했습니다. 펜을 든 순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작은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옷 몇 벌을 낡은 여행 가방에 조용히 챙겼습니다. 수첩을 꺼내 집 문서와 통장 사본을 끼워 다른 가방에 넣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이 집은 더 이상 이게 제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지은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흘끗 보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일찍 나가시네요. 새 집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멈춰서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저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저 얇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버진 갈 거야. 여기서 천천히 이 집을 즐겨. 민재가 계단을 내려오다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저는 여행 가방을 끌며 타일 바닥에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도 문까지 배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말도 아버지 가지 마세요 라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 마지막으로 집을 봤습니다. 땀과 눈물로 지은 집은 이제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작게 한숨을 쉬며 속삭였습니다. 안녕.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금고의 전 재산과 고향의 땅, 예전에 샀던 작은 아파트까지 모두 저를 진짜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사람, 은서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친구의 딸로 2년 전 제가 입원했을 때 보살펴준 소녀입니다. 은서는 원치 않을지도 모르지만 감사와 진심을 아는 그녀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엄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나? 나중에 다들 깨닫고 충격받을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충격받으라고 해. 돈은 잃어도 되찾을 수 있지만 사람의 정은 잃으면 돌이킬 수 없어. 서명을 마치고 수첩을 닫는 순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날 밤 역 근처 작은 방을 빌렸습니다. 소박하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쁘게 오가는 차를 보며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그 집을 떠났고 서울에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소박한 방에서 차가운 차를 마시며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루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그날 오후 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재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은행의 VIP 담당자로 보이는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님. 은행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에서 전화드립니다. 박재영님의 상속자 관련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네, 아버지 말인가요? 무슨 일이죠? 여직원은 담담히 말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최신 기록에 따르면 박재영님은 새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현재 자산 총액은 현금 20억 원, 명의 아파트 1차에 경기도 땅 1필지입니다. 모두 합법적인 상속자인 은서님에게 양도됩니다. 그 순간 민재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만 거세게 뛰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고 손은 떨리며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담당자는 분명한 어조로 반복했습니다. 현금 약 20억 원, 부동산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공증된 유언장에 따라 유일한 상속자인 은서님에게 전달됩니다. 고객님께는 개입 권한이 없습니다. 민재는 책상 위에 펜을 떨어뜨리고 의자에 주저앉아 눈을 크게 뜨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춤추듯 맴돌았습니다. 20억, 아파트, 경기도 땅, 모두 은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은서가 누구죠? 은행 담당자는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박재영님의 친구의 고인 딸로 현재 서울에 거주 중입니다.
민재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졌고 피가 뇌로 솟구치며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억지로 인사하고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갑자기 좁고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어섰을 때 다리가 떨려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지은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소리가 나자 고개를 들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서 유령이라도 본 것 같네. 민재는 쉰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아버지가 20억을 가지고 계셨어. 그리고 아파트랑 땅도. 하지만 말이 막히고 목이 메인 듯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모두 우리 것이 아니야. 아버지는 은서에게 전부 유언으로 남기셨어. 지은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20억을 누구한테 남긴다고? 은서가 누구야? 민재는 지친 목소리로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친구의 딸이야. 유언은 공증된 거야. 우리한테 권리는 없어. 지은은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벌떡 일어나 공포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가난한 노인이고 우리한테 폐만 끼쳤는데 그런 일이. 그녀는 머리를 감싸고 소파에 주저앉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혼란스러운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내쫓았어. 아버지가 짐이라고 했어. 오, 맙소사. 방에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지은이 저에게 심한 말을 하게 내버려 둔 것, 제가 침묵하며 그녀 뜻에 따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 말 없이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간 것을 부끄러움이 온몸을 태우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돈뿐 아니라 신뢰와 부모 자식 간의 유대까지도. 그가 잃은 건 비겁한 침묵이었다는 것을. 지은은 울며 남편의 손을 잡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아버지한테 전화해. 제발 사과하고 돌아오시라고 해. 제발 마음을 바꾸시게 해.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다 주면 우리는 전부 잃는 거야. 민재는 떨면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잘 아는 번호였습니다. 벨이 길게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다시 걸어도 무정한 벨소리만 절망을 울렸습니다. 지은은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뭐해? 아버지 찾아가. 못 찾으면 전부 끝이야. 민재는 집을 뛰쳐나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찻집, 산책하던 공원, 버스, 정류장까지 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저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노인에겐 자리가 없다던 집에는 차가운 공백과 메인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이 빨갛게 부은 채 떨며 스마트폰으로 유언 취소 방법을 검색했지만 냉혹한 사실이 돌아왔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은 뒤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날카로운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인정 못해. 민재는 창가에 멈춰 서서 눈물로 흐릿해진 가로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잃은 건 돈뿐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에게 효도할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도시에 있다면 반드시 찾을 거야. 늦더라도 용서를 빌어야 해.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후회로 가득한 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다음에 찾아올 재회가 마지막이 될 것이고 그들을 기다리는 건 눈물뿐 아니라 평생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말이라는 것을. 집을 떠난 지 사흘 뒤 서울은 여전히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빌린 작은 방에 앉아 벽에 비치는 부드러운 노란 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잎차에서 나는 김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드물게 찾아온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오랜 비난과 멸시의 시선에서 벗어난 평화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조금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쉰 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재.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며 바늘로 찔리는 듯한 아픔이 스쳤지만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야.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신 거예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문 유리에 길게 흐르는 빗방울을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진 생각해. 우리 사이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전화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이 섞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 마세요, 아버지. 다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 아들로 부족했어요. 하지만 제발 사과할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 오는 밤 집을 떠난 그날의 장면이 떠오르며 지은의 차가운 눈빛, 민재의 침묵이 마음에 칼을 꽂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명동 거리 모퉁이에 있는 찻집이야. 정말 만나고 싶다면 와. 가사. 작은 찻집은 조용히 가벼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를 골라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내리는 곳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연잎차가 담긴 주전자, 작은 찻잔 2개, 그리고 끝없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나무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젖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젖은 머리카락과 떨리는 어깨로 급한 눈빛으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 없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제 바지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정말 미안해요. 몇 번이고 사과할게요. 저는 젖은 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안아주고 교육비를 위해 한 푼 두 푼 썼던 아들이 이제 눈물을 비와 섞으며 초라한 얼굴로 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아버지께 무례한 말을 할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가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았는데 저는 아버지 아들로 부족했어요. 저는 말없이 또 한 잔의 차를 따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앉아. 그는 떨면서 고개를 들어 붉은 눈으로 맞은편 의자를 끌어 앉았습니다. 그는 지친 모습으로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겁게 가라앉는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된 걸 말하지 않았는지 알아?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네가 여전히 아버지로 대해줄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며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해요. 그때 저는 말을 끊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짐이라 생각했지. 이 집은 너희 것이라 생각하고 할아버지는 가치 없다고 여겼어. 그렇지? 민재는 주먹을 꽉 쥐며 손에서 피가 나고 눈물이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떨리는 입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든 할게요.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한 눈빛으로 하지만 내면의 아픔을 담아 말했습니다. 기호해. 아버지가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갈 때 단 한마디 붙잡는 말을 기다렸어. 단 한마디만. 하지만 넌 침묵했지. 날 쓸모없는 존재처럼 내버려두고 집을 떠나게 했어. 그 침묵은 수천 수만의 차가운 말보다 더 아팠어. 민재는 책상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며 조용한 공간을 떨리게 하는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붉게 부은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발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자랑이었던 그 눈은 이제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고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없었다면 날 찾으러 왔을까? 민재는 당황하며 마치 얼굴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떨며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며 가슴에 숨길 수 없는 괴로움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가 처음 아버지라고 불렀던 날, 열로 잠 못 이루던 밤을 지켜봤던 때, 회사를 세우기 위해 조용히 모은 돈, 모두가 차가운 조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썼어. 아버진 변하지 않아. 그 말은 민재의 눈 속 마지막 희망을 자르는 칼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얇은 겉옷을 걸치고 테이블에 차갑 몇 장을 놓았습니다. 떠나며 뒤돌아 바람처럼 가볍게, 하지만 청은의 무게를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진 돈을 대가로 바라지 않아. 단지 네가 언젠가 아이를 가질 때 오늘 아버지가 느낀 아픔을 그들에게 겪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저는 찻집을 나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끝을 잡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밖은 비가 조용히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예전 집에서 받았던 차가운 말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민재는 말을 잃고 젖은 머리카락에서 눈물과 함께 물방울이 초췌한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쫓아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땅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없었다면 아버지를 찾으러 갔을까?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 대답이 평생 그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찻집에서의 재회 후 일주일,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린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했고 벽시계의 똑딱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렸습니다. 저는 인생의 전혀 다른 장에 들어선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게 진정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 아침 현관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서가 있었습니다. 늘 친딸처럼 여겼던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선물 바구니를 들고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 이사하셨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저는 은서를 보고 마음에 평온이 솟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담석증 수술로 입원했던 한 달 동안 불평 없이 돌봐준 아이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대부분의 재산을 은서에게 남기기로 한 후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녀에게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실에 앉았고 은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혼자라 외롭지 않으신가요? 저는 얇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 사실 이런 고요함도 꽤 좋아. 잠시 은서는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재 오빠는 연락했나요? 저는 몇 초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은 했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맞잡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두꺼운 봉투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몰래 도와준 돈 전부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말하지 않고 숨긴 거 알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해보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작은 불이 켜진 듯 했습니다. 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할아버진 보답을 바라고 준 게 아니야. 단지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날 이해해 주길 바랐을 뿐이야.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할아버지. 전 항상 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혈연은 유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유대는 존중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날 오후 변호사로부터 서류에 서명하러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마치던 순간 방문이 열리고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눈은 붉었습니다. 몇 초 멈춰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혈연을 끊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변호사는 우리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펜을 내려놓고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레오나, 더 이상 너한테 화내지 않아.
하지만 잘 알아둬. 아버지가 한 건 복수가 아니야. 너에게 잊지 않길 바랐던 거야. 돈이 유대의 척도가 아니라는 걸.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겉옷주머니에서 큰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글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장인가요? 저는 변호사에게 봉투를 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공개해.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방은 팽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박재영입니다. 상금 20억 원을 고아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래희망 장학재단에 전액 양도합니다. 가족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작은 집만 민재의 소유로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10년간 2명의 고아를 직접 키우고 돌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은 회수되어 재단에 귀속됩니다. 민재는 말을 잃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벌인가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아니야. 이를 통해 집의 가치는 벽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란 거야. 넌 그걸 잊었어. 이제 다시 배울 때야. 민재는 소리를 내며 울고 제 발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약속할게요. 아이들 돌볼게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진 한 번도 너를 버린 적 없어. 민재야. 네가 잃은 마음을 되찾길 기다렸을 뿐이야. 그의 눈물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네,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평안을 찾은 것으로 부유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재는 깨달을 것입니다. 눈물을 동반한 배움은 큰 대가를 치르지만 사랑할 기회가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눈물의 여정이었고 상처를 대가로 얻은 많은 교훈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희생하면 아이가 영원히 감사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유대라도 존중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원망으로 전하는 것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든 부모님께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무심한 한마디 말이나 한 번의 차가운 침묵만으로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길을 선택했지만 아이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조용히 떠나는 것이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고 자신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이들을 더 소중히 여겨주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도 저는 진실된 이야기, 즉 사랑과 친절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안녕, 평화를 빕니다.